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변화에서 생활 공간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생활 공간의 변화에서는 거주 공간, 그리고 생태 공간 이렇게 두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봤는데요. 거주 공간 변화에서는 도시 내부 지역이 분화되면서 도시 구조를 형성하게 되고, 그래서 도시의 중심부인 도심과 도시의 가장 바깥쪽인 주변 지역에 서로 다른 기능들이 들어간다는 것을 공부를 했고, 그리고 도시가 점점 크기가 커져서 대도시권을 형성하게 되고, 대도시권이 형성되니까 도시의 일부 기능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서 위성 도시를 만들거나, 그리고 도시 주변의 농촌 지역이었던 지역들이 도시적 경관으로 아파트나 공업단지가 들어오면서 경관이 바뀐다는 걸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태 공간의 변화에서는 도시 지역의 환경이 바뀌게 되면서 도시 지역에 나타나는 독특한 기후 현상이 나타난다고 공부를 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열섬 현상을 공부를 했죠. 오늘은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변화에서 생활 양식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교과서 76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생활 양식의 변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첫 번째는 도시성의 확산입니다. 도시성이라고 하는 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촌락과 구별되는, 이 촌락은 농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농촌과 구별되는 독특한 생활 양식이 있는데, 도시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생활 양식을 도시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시에서는 구성원들이 매우 이질적이다. 도시 지역엔 사람들의 직업이 많고, 그리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살다 보니까 서로 공통점이 없어요. 그래서 이질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질적이기 때문에 개인주의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저 사람과 내가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니까 저 사람을 특별히 배려한다거나 저 사람과 뭐 같이 무언가를 한다거나 하는 게 없기 때문에 혼자 자신의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하는 거죠. 그걸 개인주의적인 방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이해타산에 기초하여 사회적 인간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이랑 모이고, 나와 이익이 별로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랑은 인간관계를 맺지 않는, 그런 이해타산에 기초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된다는 게 도시 지역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바람직해 보이진 않죠, 여러분? 그다음에 직업의 분화, 이거는 산업화 도시화 뿐만 아니라 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산업화되면서 특히 직업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것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다양한 직업이 생겨나게 되면서, 옛날에 농업사회일 때는 하는 일이 대부분 대동소이했어요. 대부분 농사 짓는데 농사 짓는 작물이 뭐냐의 차이, 그리고 간혹가다 그 물건을 파는 상인, 그리고 그 물건을 져다 나르는 지게꾼, 이 정도 차이가 있었지 직업이 굉장히 다양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현대사에 들어오면서 직업이 생겨나고, 다양한 직업이 생겨나고, 또 다양하게 생겨난 직업에서도 세분화되는 거예요. 같은 직종 내에서도 직업이 세분화, 전문화되는 거야. 특히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 돈으로 다른 일들을 대신해주는 서비스 직종이 특히나 다양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됐다고 그러던데, 귀 파주는 것까지도 이런 서비스 직종으로 하나에 생겨났다고 얘기를 하고, 네일 아트는 벌써 생겨난 지 굉장히 오래됐죠. 전통사회는 1차 산업, 선생님이 1차 산업 뭐라 그랬죠? 농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1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였고, 이 농업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사회 혹은 집단이 굉장히 강조됐어요. 모내기라든지 추수라든지 물길 조정하는 거, 저수지 만드는 거 다 혼자 할 수 없는 거였어. 그때 당시 그걸 해주는 기업도 없었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개인보다는 사회 혹은 집단이 강조되었어요. 이게 전통사회의 특징이었어. 그러다 보니 개인보다는 사회 집단이 강조되었는데, 현대사회에 와서는 개인의 자유보다는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가 중시되었고, 마을 전체가 다 모내기 하거나 마을 전체가 다 물길을 만들거나 저수지 만들러 나가는데 혼자 안 나가고 하면 그 사람은 그 마을에서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의무가 굉장히 중요시 됐고,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 이웃들에게 더 잘할 수밖에 없었어. 그 마을에서 평판이 나빠지게 되면
더 이상 거기 공동체에 속해 있을 수 없으니까 쫓겨나는 거죠. 근데 현대에는 집단보다는 개인의 정체성을 중요시 여기고 집단의 목표보다는 개인의 목표를 중요시하는 개인주의 가치관이 퍼지게 됩니다. 이게 마을의 결속력이 깨졌기 때문이죠. 서로 너무 아까 얘기했던 이질적인 인간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 서울만 하더라도 강원도 사람, 충청도 사람, 전라도 사람, 경기도 사람 다 모이죠. 근데 이 서로 모인 사람들이 아무런 배경도 맥락도 없어요. 그냥 집이 아파트 단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사는 거야. 직업도 달라. 관심사도 달라. 그러니까 집단보다는 개인의 가치관이 중요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개인주의는 이기주의와는 다른 겁니다. 개인주의는 이기주의와는 다르게 개인의 존엄성, 자율성을 중시하는 거야. 내가 하는 일이 소중한 만큼 나도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서로 배려를 하는 거야. 보이지 않는. 상대방의 자유와 그리고 선택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공동체의 조화를 추구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게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생활 양식의 변화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이제 그림 한번 봅시다. 산업화 도시에 따른 생활 양식이 어떤 생활 양식이 나타났을까 해서 어떤 한 가상의 가족을 대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실제로 이런 집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 하승인의 아버지는 버스를 타고 회사로 출퇴근을 합니다. 어머니는 퇴직 후에 유치원, 어린이, 등하원 도우미 일을 하시고 여기에 누나는 대학교 근처 통집이라는 말은 사실 잘 안 쓰죠.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고 고등학생인 하승이 이렇게 4명인데 아버지는 차 타고 출퇴근을 해. 근데 출퇴근을 하지만 몇 년째 매일 같은 사람들을 만나.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매일 만나긴 하지만 직장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모르는 사람이야. 집도 다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는 거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선생님 여기 적어놨죠. 예전에 과거에 우리 농업 기반의 사회일 때는 직주가 일치되었어요. 이 직주라는 게 직장과 주거를 줄여서 우리가 직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과거에는 직장과 주거가 같은 데 있었어. 집 앞이 우리 논이었고 집 앞이 우리 밭이었어. 그러니까 직장과 주거가 일치되어 있고 내가 우리 집 앞에 일하러 나갈 때 그 마을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 옆에 논에, 옆에 밭에 일하러 나가는 거야. 직주가 일치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출퇴근할 필요가 없어요. 걸어서 바로 집 앞에 나가면 돼. 근데 하승의 아버지는 아니죠. 직장과 주거가 분리되어 있어. 그러니까 출퇴근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요것 때문에 직장과 주거가 분리되면서 출퇴근하게 될 필요성이 생겨나게 됐고 출퇴근 중에 사람들도 만나게 되는데 이 출퇴근 중에 만나는 사람들이 다 자기랑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야. 마주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졌어. 왜냐면 출퇴근 거리가 길어졌으니까. 옛날에는 그 출퇴근 거리가 아예 없었죠. 근데 지금은 출퇴근 거리는 멀어져서 마주치는 사람이 많게 되지만 서로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류는 적어졌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과거에는 이 아이들을 집에서 돌봤어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전업주부 하시다가 나중에는 뭐 일을 구하긴 하셨지만 근데 현재는 가정에서 육아를 못해요. 보육기관이 생겨나게 됐어. 그 이유가 맞벌이 가정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자들도 자신의 직업을 갖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고 그게 또 맞는 내용이고 그래서 맞벌이가 늘어나서 이제 자녀를 돌볼 보육기관이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거를 저 그림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하승인 누나 좀 선생님 볼 때는 외로워 보이는데 칸막이 쳐놓고 혼자 각자 밥을 먹는 거죠. 대부분 다 전공도 다르고 뭐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친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차라리 혼자 밥 먹는 게 편하다라고 해서 이제 혼자 밥 먹는 거예요. 이거는 대가족이 핵가족화 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혼자 사는 거에 익숙해져 가는 거죠. 특히 나홀로 이런 사람들 나홀로족이라고 그러죠. 나홀로족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런 혼자 술 먹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혼술집, 혼밥집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가보지는 못했어요. 다음에 하승인의 가족이 주말에 보면 주중에는 각자 계속 바쁘다가 주말에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대형 복합 상업시설, 우리 태백으로 치면 이마트 뭐 이런 데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데 모여가지고 쇼핑, 여가, 태백은 여가는 안 되지만 멀티플렉스 같은 공간은 그 마트랑 거기 다 같이 있죠. 영화관 같은 것들도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주말에 대량으로 장봐서 해결한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서 첫 번째,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 도시 거주 인구 비율을 뭐라 부르냐면 도시화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도시화율이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길 가다가 10명을 만나면 그 중에 9명은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땐 아직 도시화가 덜 된 지역도 있어서 세계 인구를 따져봤을 땐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어. 이것만 봐도 이제는 농촌보다는 산업화 도시화가 많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증가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 기반 시설이 제대로 확충되지 않거나 일자리가 부족하면 주택 부족과 불량주택 등의 주택 문제, 그리고 교통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 그리고 범죄, 실업 등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도시 문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도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한 가지예요. 도시 문제가 발생하는 건 인구가 도시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도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구가 한정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땅덩어리도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도시 지역으로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야.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더 많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어. 그거를 우리가 도시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에서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들 중에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주택 부족 문제, 그리고 일자리 부족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문제들이고, 왜냐면 도시가 수용할 수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온 거니까. 그리고 자동차들이 많아지니까 교통 문제, 사람이 많아지니까 오염물질 배출도 많아질 테니 환경 문제, 그리고 실업 문제, 범죄 문제도 발생하게 되는데, 실업은 당연히 일자리 부족과 관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는 도시에서 농촌에 살다 도시로 올라왔어요. 근데 농촌에서 도시로 올라오니까 일자리가 없어. 일자리가 부족해. 근데 나는 먹고 살아야 돼. 그러면 이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강도를 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직폭력배 집단에 들어간다든지 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를 우리가 사회적 범죄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합쳐져서 우리가 도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도시 문제 원인은 도시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은 인구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거를 기억하고 있으시면 되고, 그래서 이 도시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도시의 수용 능력을 늘리거나, 또 하나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인구를 좀 줄여줘야 돼.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그럼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도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는 도시의 기능 중 일부를 분산하거나 지방 도시를 육성하여 인구의 지방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 이 내용은 요거죠. 실제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를 좀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방으로 기능을 이전해서 사람들이 지방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도시 기반 시설이라는 건 수용 능력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 도시의 땅은 한정이 되어 있지만 이 한정된 땅에다가 대중교통시설, 도로, 시장, 공원 등 이런 도시에 필요한 기능들을 더 확충하는 거야. 이런 시설들을 도시 기반 시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예를 들어 주택, 상하수도 시설, 그리고 공원, 병원, 일자리 이런 거를 다 도시 기반 시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일자리는 시설 아니죠. 일자리는 빼고, 그런 것들을 도시 기반 시설이라고 하고, 도시를 유지할 수 있는 도시 기반 시설을 늘리게 되면 도시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게 되는 겁니다.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으로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환경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정부나 이 도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들도 있다는 거. 근데 태백은 우리는 도시긴 한데 우리 도시 인구에 잡혀요. 태백도 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 태백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심각한 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랑은 조금 거리가 좀 느껴지는 내용이네요. 계속 나갈게요.
도시적 생활 양식이 확대되면서 공동체의 결속력이 약화된다. 그리고 인간 소외 현상이 나타난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할 때 도시에는 서로 이질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임으로써 서로 그 공통된 관심사가 없고 서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그게 이제 심해지면 인간 소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다치거나 죽어도 나와 관계없는 일이면 그냥 지나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민 개개인도 서로에게 관심을 두고 배려하는 그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사회적으로 해야 될 것과 개인적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을 구분해 놓았는데 사회적 차원에서는 승용차 요일제 같은 걸 시행해서 교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 생태학교 조성 사업을 통해서 환경을 이제 복원하려고 하는 거고 마을 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어서 인간 소외 현상을 극복하도록 사회적 차원에서는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주차 공간을 배려해서 우리 집 앞에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해 놓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주차해야 된다고 적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배려하는 거고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결국엔 도시 문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사회적 차원의 정책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 사회적 정책의 큰 흐름은 두 가지. 도시의 수용 능력을 늘리거나 실제 거주 인구를 지방으로 이전시켜서 줄이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대책이 된다는 거고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시행하고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나라 그 세종특별시를 만든 게 바로 이것 때문이죠.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시킨 거죠. 도시 수용 능력 확대하기 위해서 계속 상하수도 시설 정비하고 병원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하는 건 수용 능력을 늘리는 문제고 다음에 내려와서 여기에 보면 선생님도 아파트 살지만 조금 인사 다 못해요. 솔직히 고백하면 민망한 경우가 많은데 이웃 주민에 대한 무관심이 이제 커지고 있는 거고 얘는 층간소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아파트의 자재를 부실하게 써서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대기 오염 문제 그리고 교통체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두가 다 도시 문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 문제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도시에 관련된 그 문제들 그리고 해결책은 아니죠. 도시 문제를 보여주는 또 한편의 가상 내용을 소개하도록 할 텐데 오늘은 요 내용 설명을 다 듣고 여러분들이 과제가 요거예요. 자료 일리를 참고해서 현재 울산의 하루 모습을 상상하여 일기로 작성해 보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요거는 여러분들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해줄 거예요. 생활기록부 중요한 거는 고1이라도 다 알죠?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거기 때문에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게 오늘의 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적는다고 다 이렇게 길게 적어줄 수는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적은 포인트를 보고 압축해서 여러분들이 잘 적은 부분들을 기재를 해줄 테니까 모두 기재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꼭 성실히 작성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내용을 일단 듣고 적으시면 돼요. 울산 시민의 하루를 찾아서 울산은 경상도 지역의 부산 바로 위에 있는 광역시예요. 이 울산광역시 위쪽은 경상북도 여기죠.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아래쪽은 부산 여기는 부산이고 여기는 경상남도예요. 이 광역시라는 건 울산은 광역시로 승격했는데 광역시는 인구 100만 이상일 때 광역시라고 얘기를 해요. 인구 100만 명 이상인 곳을 우리가 광역시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울산은 인구가 100만 명이 실제로 넘어요. 광역시 중에는 제일 작긴 한데 그래도 100만 명이 넘어. 태백은 4.6만, 4만 6천 명이죠. 태화강을 품은 울산은 60년대까지만 해도 작은 농어촌이었다. 울산은 60년대까지만 해도 작은 농어촌이었어. 근데 산업화를 추진하던 1962년에 특정 공업지구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현대자동차가 생산 공장이 들어가게 되면서 도시가 급속도로 커지게 됩니다. 짧은 시간에 급속하게 도시화되었고 1997년에 100만 명이 넘으면서 이제
울산광역시로 승격하게 된 거죠. 울산광역시의 사례를 통해 도시인의 삶을 살펴보자. 첫 번째 사례는 자료는 세대당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 세대가 한 가족당 살고 있는 사람 수. 선생님은 우리 집에 4명이 살아. 한 세대당 4명이 사는 거고 우리 반 친구들 중엔 5명이 사는 사람도 있어. 그럼 세대당 가구 수가 5명이야. 그런데 여기 보세요. 1960년대 평균이 5.6명이었어. 한 가족이 5명 또는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 약 5.6명이었는데 2014년이 되니까 한 가족의 세대 수가 2.7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가족당 2명 또는 3명이라는 얘기야. 이게 보여주는 게 핵가족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핵가족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인구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여기 보세요. 처음에 20만 명이었어. 1960년에도 우리 태백보다는 확실히 많았네요. 1960년에는 20만 명이었는데 2014년에는 이제 100만 명이 훨씬 넘는 120만 명 가까운 숫자가 됐죠. 이거는 땅덩어리가 그동안 그렇게 넓어질 수는 없어. 물론 이 그림을 보면 위성사진을 보면 울산 항이었던 바다에 있던 데가 다 이렇게 메꿔지면서 여기가 다 메꿔진 거죠. 이런 부분이 메꿔지면서 도시 면적 자체가 확대된 측면도 있지만 도시가 확대된 측면이 5배가 넘지는 않을 거야. 근데 인구는 5배 넘게 증가했어. 약 6배가 증가하게 됐어. 그래서 요거를 보고 우리가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그리고 인구수가 증가했다. 인구수 증가에 따라 인구 밀도가 높아졌다는 걸 이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겠죠. 사람이 많이 살게 된 거예요. 빽빽하게. 그리고 이거는 도시 면적이 확대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환경오염이 공장이 들어왔으니까 심각해졌다가 환경오염을 해소하기 위한 생태보건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다시 1급수의 맑은 물이 흐르는 생명이 강의되었다는 신문 기사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산업별 인구 구조 변화에서는 과거에는 여기 보세요. 과거에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1차 산업은 농업이죠. 농업이나 어업. 2차 산업은 공업, 3차는 서비스업인데 이 세 개가 거의 비슷비슷했어. 근데 지금은 뭐가 확 늘었냐면 여기에 서비스업, 3차 산업에 대한 비중이 확 늘고 확 줄어드는 건 1차 산업의 비중이 줄었어요. 그래서 산업이 과거에는 농업 중심의 사회였다가 공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택 유형의 변화에서는 과거에는 단독주택이 많았지만 현재는 아파트나 다세대 같은 이런 공동주택, 여러 명이 함께 살고 있는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아파트가 거의 70%, 그리고 다세대가 5.8, 그리고 여기에 단독주택은 과거에 75였는데 지금은 20%로 줄어들게 된 거죠. 수출액의 변화는 이 울산 지역의 공업 성장과 관련이 있는 거니까 넘어가고,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될 과제 샘플이 이 내용이에요. 1960년대 울산의 하루. 아침 일찍부터 할머니가 나를 깨우셨다. 상상해서 쓰는 거예요. 열심히 키운 별을 수확하러 나가시는 어른들과 별을 수확하러 간다는 걸 보고 우리가 1차 산업 중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마을 입구 성덕이네와 멀리 장식이네까지 품앗이하러 다녔다. 그러니까 함께 다닌다는 거죠. 마을 주민과 돈독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근데 이때 당시에 예전에는 논밭이고 2층 건물은 찾아보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공장도 생기고 아파트로 된 사택도 많이 지어지고 있다. 우리 태백도 1960, 70, 80년대 이렇게 했죠. 울산이 1962년에 공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타지에서 일자리를 찾은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집으로 돌아오니 태화강이 동해와 만나는 곳에 공업단지가 들어섰고, 그리고 태화강으로 마구 흘러드는 공업폐수를 보니 마음이 안 좋았다. 환경오염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집에 도착한 아버지께서 기쁜 소식을 들려주셨다. 형이 땡땡 자동차 신입사원 모집에 응시해서 합격했다는 것이다. 월급이 11,000원이나 된다고 한다. 친구들이랑 시내 나갈 때 땡땡 자동차 공장 근처를 지나가면 야 땡땡 자동차 사람들이다. 와 땡땡 자동차다 하며 함성을 질렀는데 이제 우리 형이 땡땡 자동차 사원이라니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하루다.
이제 공장이 들어서면서 그 공장에 사람들이 취업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이 울산의 60년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구 특성으로는 인구가 증가했고 인구 밀도가 높아졌다는 거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거주 공간 측면에서는 단독주택보다 아파트가 늘어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생태 환경에서는 오염도가 높아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웃 주민과의 친밀도는 과거에는 높았는데 이제는 점점 낮아진 거죠. 그래서 1960년대 울산 시민의 삶을 우리가 자료 1, 2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1, 2를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는 2는 아니죠. 자료 1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울산의 하루를, 요거를 여러분들이 상상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했습니다.